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로톡이라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아십니까? IT와 인공지능 AI를 결합해 법과 대중의 거리를 좁힌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법률 상담과 함께 변호사들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인데요. 지난 2014년 첫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년 만에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변호사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톡이 법조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아기상어라는 동요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기상어 동요는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영어 버전은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72억 회를 넘어 단일 컨텐츠 유튜브 조회수 1위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상어가 주제가로 나오는 핑크퐁 원더스타라는 애니메이션도 덩달아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런데 이 핑크퐁 원더스타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눈 뜨고 코 베이듯 저작권을 날치기 당했다는 것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말인데 취재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IT와 인공지능 AI로 법과 대중의 거리를 좁힌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로톡이라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법률 상담과 함께 변호사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인데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 앱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4년 첫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6년 만에 급성장세를 보이면서 변호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법조단체인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내일 로톡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로앤컴퍼니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톡에서 15분 전화 상담 예약하면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온다. 변호사 350여 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합니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등입니다. 로톡이 플랫폼을 통해 이혼과 상속, 성범죄 등 특정 분야 사건에 프리미엄 변호사들이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들을 소개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란 겁니다. 변호사법상 이제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 알선 유인을 해서 이제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또는 그 법률 사무 취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톡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전화나 방문,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한 변호사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법률 상담이라는 유인 요인과 함께 키워드별, 분야별, 지역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호사들의 광고성 정보와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변호사들을 그 서비스에 가입을 시키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비용을 내고 그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연결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관건은 일련의 변호사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을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로 볼 수 있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김정욱 직역수호 변호사단 대표의 말입니다. 로톡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상단에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법률방송 취재진이 로톡 홈페이지에서 이혼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니 상당수 변호사들이 겹쳐서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 서비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광고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한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프리미엄 서비스란 거는 변호사들이 그만큼 많은 돈을 내고 가입을 한 거고, 결국 그런 서비스를 가입한 사람만, 특정 변호사만 고객에게 연결시켜주는 이 행동 자체가 결국은 중개와 다를 바 없다.
로톡이 특정한 한 명을 소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변호사 리스트를 보여주는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정욱 대표는 의료기관 광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재반박했습니다. 돈을 받고 변호사 한 명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변호사 여러 명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은 변호사법 도입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란 겁니다. 단순한 광고는 허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광고와 소개할선 요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중개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자면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첫 번째로 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사업에 그 변호사가 종속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로톡이 제공하고 있는 AI 형량 예측 서비스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형량 예측 서비스도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에 해당돼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AI 분석에 따른 형사 판결,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법률 상담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사무이고 변호사 아닌 자가 할 수 없는데 이것은 특정 변호사를 연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톡 자체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형량 예측 서비스가 결국 변호사 소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정욱 대표는 지적합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 사무 수행과 대가 있는 변호사 중개는 모두 불법. 로톡 운영사인 로엔컴퍼니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과거 2차례 고발해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과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차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고발을 받았지만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와 지금은 수익구조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대표는 당시는 로톡 사업 초기로 변호사법이 허용하는 광고와 경계가 불분명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비스 양태나 행위에서 그때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전보다 고발장 혐의 구성과 내용 등을 강화했다. 플랫폼에 변호사가 종속되어 가는 것을 끊어내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말입니다. 또 초기에는 약간 광고인지 중개인지 애매하게 시작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점점 사업을 하면서 중개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단은 로톡 운영사와 대표 등에 대한 내일 검찰 고발과 별개로 허위 과장 광고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진정도 이번 주 안에 낼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앞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내일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로톡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논란과 문제가 되는 건지, 로톡은 어떤 기업인지 이 내용은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교대역입니다. 법조 메카답게 통로를 따라 변호사 광고가 줄지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톡이 추천하는 변호사라는 광고가 단연 눈에 많이 띕니다. 성범죄 전담, 부동산 전담, 이혼 소송 전담 변호사 등 로톡 광고 변호사가 말 그대로 지하도 광고판과 기둥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로톡 홈페이지입니다. 이혼, 상속, 성범죄, 건설부동산, 재산범죄, 기업 일반, 형사 기타 등 분야별로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 온라인 상담을 예약해 받을 수도 있고 지역별로 변호사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와 변호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로톡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늘 정오 기준 가입 변호사 수는 3,830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활동 변호사 수 2만 9천여 명의 13%가량이 로톡 변호사로 가입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첫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불과 6년 만에 변호사 광고와 소개, 온 오프라인 시장을 종횡무진하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로톡의 이런 급성장세는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변호사 업계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업 초기 가입 변호사 50명으로 시작했던 로톡은 개업 변호사,
특히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변호사들을 집중 공략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변호사법과 변호사회 회칙 등에 묶여 제대로 자신을 광고하기 어려운 변호사들의 빈 공간을 파고든 겁니다. 지난 4일부터는 기존 판결문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형량을 예측해주는 AI 형량 예측 서비스도 새로 시작하는 등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변호사법은 금품을 받고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로톡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 변호사법 조항 위반이라는 것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한 비용을 받고 프리미엄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일정 변호사를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하는 걸 특정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마케팅 비용 제공에 의해 순위가 결정된다면 특정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논란의 로톡 운영회사는 지난 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처음엔 변호사 일정 관리 앱 로 매니저를 시작으로 리걸테크 시장에 뛰어들었고 2014년 2월 지금의 로톡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로톡은 서비스 개시 1년 뒤인 2015년 소셜 벤처 투자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고 지난해 7월엔 140억 원 규모의 이른바 시리즈 B 투자를 받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해온 로톡은 지난 10월엔 로펌과 기업을 이어주는 B2B 서비스 로톡 비즈니스를 출시하며 기업 법무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4일 시작한 AI 형량 예측 서비스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로톡은 해당 서비스를 발족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1심 형사 판결문 40만 건을 확보해 자체 개발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로톡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와 로톡으로의 쏠림과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로톡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弁護士.com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2014년 상장한 弁護士.com의 시가총액은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관련해서 로톡도 弁護士.com을 모델로 결국 증시 상장 대박을 노리고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번 변호사법 위반 고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변호사단체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오늘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어제 관련 소식들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4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서 고발 취지와 사유, 변호사법 위반 내용과 법리를 촘촘히 구성했다고 합니다. 장한지 기자가 고발장 접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들이 자리 잡은 법조타운에 위치한 서울 서초동 교대역입니다. 지하도 벽과 기둥을 따라 변호사 광고가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 광고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변호사 얼굴이 찍혀 있는 광고에 로톡이 추천하는 변호사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하단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개인 연락처가 아닌 로톡이 부여한 연락처와 로톡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찍혀 있습니다. 대한변협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문 변호사가 아닌 전담 변호사라는 표현도 눈에 띕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의 오프라인 광고입니다. 로톡 이용약관에 따르면 로톡은 로톡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광고 솔루션 서비스, 법률 상담 선결제 솔루션, 온라인 상담 서비스, 기타 회사가 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등을 고리로 법률 소비자와 변호사들을 소개 연결해주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9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로톡이 이 변호사법 제34조 등을 위반했다며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로톡에서는 자신들이 단순한 광고 서비스일 뿐 그 변호사법 34조의 그 법조 브로커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톡의 서비스를 실제로 보면은 변호사와 고객 간의 그 접근 경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외의 경로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4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서 관련 내용과 법리를 촘촘히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들을 광고하는 정도를 넘어 프리미엄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법률 소비자에 사실상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로톡은 각종 법률 상담이나 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통해 법률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공소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 로톡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면 로톡 안에서 변호사를 고른다는 점에서 사무장이나 브로커가 변호사 리스트를 가지고 의뢰인을 찾아 사건을 수임해오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로톡이 갈수록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변호사 시장을 잠식, 변호사들을 종속시키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의 문제의식입니다. 네, 요즘 젊은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용해서 대형 플랫폼 형태를 갖추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중개하는, 그래서 그 변호사들을 플랫폼에 종속화시키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사업을 로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이 점점 더 대형화돼서 법률 시장을 장악하는, 그래서 변호사들이 플랫폼의 노동자화되는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고발장은 또 변호사 소개 알선 위반과 함께 로톡이 제공하는 AI 형량 예측 서비스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톡이 이를 위반해 변호사 아닌 사람이 불법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법조계에선 최근 몇 년 사이 로톡이 급성장하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장악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나 독립성, 공공성 등을 짚어볼 수 있는 시의적절한 고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그 로톡을 상대로 제출된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 법률 시장에서 그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하는 플랫폼 형식의 그 사업이 과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번은 수사기관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는 그런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로톡 사업 초기인 지난 2016년에도 변협과 서울변호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로톡을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40쪽에 달하는 고발장에서 로톡의 서비스와 시스템, 이것들이 특정한 변호사 소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어떤 법리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촘촘히 구성한 만큼 4년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지금까지 처음 로톡이라는 플랫폼 사업자도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로톡이라는 어떤 플랫폼에서 수많은 변호사들의 어떤 소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특정성의 문제는 최초로 고발을 하는 사건이라서 거기에 대한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면 한 40장 정도의 고발을 하는 문서가 필요하지 않았나.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을 고발한다는 법률방송에 어제 단독 보도가 나간 뒤 로톡 측에선 법률방송 취재진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창 사세를 확장해가는 시점에 자신들이 또 고발된다는 사실에 로톡 측은 크게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로톡의 반응과 입장은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다는 법률방송의 어제 단독 보도 이후 로톡 관계자가 보내온 장문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달라진 게 없다며 말을 아낀 애초 입장에서 선회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겁니다. 장문의 문자 메시지에서 로톡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먼저 로톡은 사건을 변호사들에게 소개, 연결해주고 있지 않다. 특정 분야 사건을 소개, 연결하는 건 로톡이 서비스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로톡은 강조합니다.
변호사가 특정 키워드를 광고 목적으로 구입하면 이용자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해당 변호사를 노출시켜주는 구조라는 게 로톡의 설명입니다. 이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의 검색 키워드 광고와 동일하다. 키워드 광고를 구입한 광고주를 우선적으로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는 것이 법 위반이라면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광고가 모두 불법이 되고 변호사는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로톡의 항변입니다.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문제 삼고 있는 프리미엄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대해서도 광고비 지불의 결과로서 변호사가 검색 결과에 노출된 후 이용자가 전적인 자신의 의지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인 바 연계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돈을 받고 일련의 변호사 리스트를 소개하는 건 맞지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는 건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로톡은 또 AI 형량 예측 서비스가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처리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고발장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률 상담의 일종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범죄별, 양형인자별 형량 통계 정보의 제공을 법률 사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로톡의 입장입니다. 로톡은 그러면서 형량 예측 서비스는 무료라고 강조하며 변호사법 제109조는 대가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령 AI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률 상담의 일종이나 법률 사무 처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닌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법률방송은 추가 보도 관련 로톡의 입장을 더 듣고 반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메시지도 남겼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추가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률방송 왕서민입니다. 네, 고발장을 접수한 김정욱 직역수호 변호사단 대표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를 직접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앞서 로톡 측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로톡은 사건을 변호사들의 소개, 연결시켜주는 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로톡 자체가 변호사 회원들을 가입을 네. 시키고 네. 그 변호사들을 프리미엄 서비스에 네. 가입한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로 나눈 다음에 네. 그 많은 비용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네. 의뢰인들에게 연결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예전의 브로커 방식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소개 연결해주는 게 맞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이용자가 이혼, 상속 뭐 이런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뭐 해당 변호사가 노출시키는 거는 뭐 구글,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데 다들 이렇게 키워드 광고를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네. 변호사가 광고를 하면 네. 그거는 변호사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네. 각자 광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가 뜨고 네. 의뢰인들은 그 변호사에게 연결을 하는 건데 네. 로톡 같은 경우는 로톡 자체 명의로 광고를 합니다. 네. 로톡의 명의로 광고를 하고 네. 결국은 그 지하철 같은 데나 네. 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만약에 어떤 변호사가 광고를 했다 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의뢰인들은 그걸 보고 그들에게 연락을 하지 네. 지하철 공사나 네이버, 구글 사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로톡의 광고를 보고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톡 측을 통해서 변호사가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비슷해 보여도 광고 주체가 뭐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이신 예, 건가요? 그렇죠. 로톡 자체가 광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로톡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 변호사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뭐 연계를 직접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요? 그건 이제 특정 변호사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브로커가 네. 한 명의 변호사를 의뢰인에게 소개해서 연결시키면 네. 이건 뭐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이겠죠. 네. 근데 어떤 특정 브로커가 여러 명의 네. 변호사 명단을 들고 가서 의뢰인 보고 고르라고 한 다음 연결시키면 이건 과연 다르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알선, 소개, 중개에 해당되는데 로톡에서는 단순히 변호사 수가 여럿이고 그중에서 고르겠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변호사 쇼핑 리스트를 제공을 하는데 그것도 특정 변호사를 연계시켜 주는 걸로 봐야 된다. 뭐 그런. 예, 맞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특정 변호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나씩 둘씩 다 이렇게 건건히 따지면은 뭐 검색 광고 어떻게 하냐? 변호사는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반박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예. 일반적인 광고는 변호사가 자체적으로 자신을 광고하는 것이고 네. 자신의 사무실 번호 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네. 연결해서 그 의뢰인이 그 번호를 보고 연결하게끔 하는 것이 광고고요. 이 광고라는 것은 그 내용을 네. 변호사가 정해서 자신이 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로톡은 그와 전혀 다릅니다. 자신 로톡 사이트를 광고하고 네.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요. 네. 심지어 그 로톡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들의 네. 번호는 네.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로톡 양식에서는 변호사의 번호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네. 로톡 사이트를 통해서만 변호사에게 연결할 수 있고 또 변호사 역시도 상담을 할 때 의뢰인의 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그 050으로 뜨는 임시번호로 연결을 할 뿐이고 상담이 끝나면 그 임시번호 삭제되기 때문에 변호사도 의뢰인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 접근 경로 자체를 네. 통제하고 완전히 로톡이 독점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광고라고 볼 수 없고 당연히 중개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로톡에서 어떤 특정한 변호사를 보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뭐 변호인으로 선임하려면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로톡 시스템 내에서 네. 연락을 해서 네.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번호를 물어봐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번호를 물어보고 그 안에서 중개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임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런 일련의 과정이 변호사를 알선하는 뭐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건가요? 결국은 중개냐 광고냐의 네. 결정적인 차이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광고 주체가 누구인가 네. 이고 그것도 네. 로톡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 두 번째로는 이 중개 또는 네. 접근 경로 자체를 네.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광고는 변호사가 그 경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중개는 이 중개인, 로톡 같은 플랫폼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AI 형량 예측 서비스 이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뭐 법률 상담이나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로톡은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인데 어떤가요? 결국은 AI라는 시스템의 네. 효용성은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그걸 통해서 고객이 네.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법률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사건을 파악하고 네.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 법률 사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상담의 결과로서 받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을 제공하는데 네. 법률 사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무료로 해주는 거니까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하는데 어떤가요? 로톡이라는 회사 자체가 플랫폼 회사 아닙니까? 네. 그 플랫폼 회사는 그 트래픽 증가 또는 네. 고객의 유입의 증가가 곧 수익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네. 그것은 결국 광고 효과의 상승인데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결국 간접적인 여러 가지 이익들을 얻고 네. 그것이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간접적인 부분 역시도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돈을 받진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뭐 이익을 받으니까 그거를 뭐 저 금품을 받는 걸로 봐야 된다 뭐 그런 네, 뭐 취지. 광고 효과 상승 자체가 네. 이 플랫폼 회사에서는 결국 이익과 직결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어쨌든 그 상당수 변호사들이 가입해 계신데 그런 플랫폼을 고발하는 게 조금 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취지나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그 업체나 네. 또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곳을 고발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만 기존 변호사 사회에서 네. 많은 요청이 있었고 특히나 로톡 같은 플랫폼은 기존에는 사실 그 효과가 네. 규모나 효과가 크지 않아서 관심에서 네. 멀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워낙에 대규모로 광고를 하고 사실상 변호사들을 다수 종소시켜서 네. 대형 로펌처럼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아 달라는 변호사님들의 요청이 워낙 많았고요. 그리고 변호사법 34조 이익 공유 금지 조항 자체가 네. 원래 목적이 어떤 법조 직역의 공공성 때문에 네. 특정 자본이나 기업의 법조 직역이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현재는 완전히 형해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발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게 뭐 로톡이든 어디든 뭐 특정 한두 개 회사가 플랫폼을 장악을 하게 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면은? 특정 플랫폼이 직역을 장악하는 경우에 네. 많은 예를 현재 네. 요식업계 네. 또는 뭐 숙박업계나 그다음에 운송업, 택시업 쪽에서 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그 네. 직역 종사자들은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플랫폼은 모든 조건들을 자신이 형성할 수가 있고 특정 기업 하에 그 직역이 속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기업형 운영이 허용된 택시업계나 요식업계와도 또 다른 공공성 때문에 그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법적으로 규정된 법조 직역은 더더욱 엄격하게 그것을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나름 쓸모 있는 정보를 제공을 받는 것이라고 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또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처음에는 편함으로 인해서 많이 확장이 됐지만 플랫폼 자체의 문제가 크다.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문제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엔 이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좀 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모색해 가면서 플랫폼의 독점적 폐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독점적 폐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용자나 법률 그 수요자한테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피해나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뭐 최근에 다른 분야를 예를 들면 그 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그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용하실 때 일정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으면 사실 최근에는 거의 이용하기 힘든 형편이 됐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거의 그 플랫폼 이용료가 무료에 가까웠지만 장악하고 난 다음부터는 플랫폼은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그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비용 상승 효과 때문에라도 그리고 독점적 폐해라는 것은 이제 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인 단점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들께 한 말씀 뭐 편하게. 뭐 로또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네이버 엑스퍼트에 대한 고발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런 플랫폼에 대한 규제나 어떤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플랫폼을 공공성 측면을 고려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그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오늘은 로톡을 과장 광고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구글 공정위 신고처럼 특정 결제 앱 서비스 문제도 거론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장한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에 대한 부당 표시 광고 및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 신고서를 오늘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로톡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 사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부당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직역수호단의 주장입니다. 마치 로톡이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로톡 명의로 광고를 하고 변호사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변호사 등이 아닌 자신을 수천 명의 변호사를 소속시켜 법률 사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광고하고 직역수호단은 더불어 로톡이 제공하는 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표시 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 복잡다기한 상황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할 형량 예측을 AI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 같은 과장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해 목적은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려는 것 아니냐는 게 변호사단의 의심입니다. 법률 문제를 15분 만에 진단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또한 형량 예측, 표시 광고는 형량 예측이 복잡다기한 상황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법률 사무임에도 이를 AI를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 직역수호단은 그러면서 변호사 회원에게 상담료 등을 결제하기 위해 특정 결제 앱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로톡의 결제 시스템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내 신용카드는 3.4%, 해외 카드는 3.9%, 휴대폰의 경우 5%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는 2%대 초반이거나 그 이하인 통상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입니다. 직역수호단은 또 로톡이 변호사 회원이 작성한 상담글 등을 해당 변호사 회원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규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에 기반해 불공정 거래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들이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플랫폼 상단에 자주 노출되는 구조와 관련해 로톡에 가입했다 탈퇴한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라고 불편해했습니다. 좀 더 비싼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상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그 경쟁을 부추기는 게 로톡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을 오히려 이렇게 서로 이제 돈을 쓰게 만들어서 서로 경쟁시키는 구조밖에. 로톡에 가입했다 탈퇴한 또 다른 변호사는 이런 노출 시스템에 대해 이용자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전문이라서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혼에 대해서 키워드를 샀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 이런 구조인데 법률 소비자도 제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걸 잘한다고 생각해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광고에 찍혀서 온 건지. 여러 지적과 논란에 대해 로엔컴퍼니 측은 법률방송에 해명 자료를 보내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법률 서비스 수요자가 변호사를 접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으로 로톡이 그 길목을 틀어막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 광고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된 데 대해서도 로톡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하나씩 잘못된 주장을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장과 신고서를 받아든 검찰과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꼭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제목은 한 번쯤 들어봐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아기상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아기상어 영어 버전은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72억 회를 넘으며 단일 컨텐츠 유튜브 조회수 1위라고 하는데요. 이 아기상어가 주제가로 나오는 핑크퐁 원더스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삽입곡 아기상어가 열풍을 일으키며 핑크퐁 원더스타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핑크퐁 원더스타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두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눈 뜨고 코 베이듯 저작권을 날치기 당했다는 것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말인데 법률방송이 해당 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신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나라 동요 아기상어의 영어 버전입니다.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유튜브에서 무려 조회수 72억 회를 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조회수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핑크퐁송이라는 설명과 함께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디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핑크퐁 구독자 수는 4천만 명이 넘고 우리말로 된 아기상어든 영어 아기상어든 1억 뷰는 가볍게 넘는 비디오들이 즐비합니다. 안녕, 나는 핑크퐁이야. 별을 타고 이곳 원더마을로 왔어. 주제가로 아기상어가 삽입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입니다. 지난 2016년 제작됐지만 주제가 아기상어의 선풍적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6월 KBS에서 방영되기 시작하는 등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핑크퐁 원더스타의 저작권을 두고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와 시나리오 작가 사이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핑크퐁 원더스타가 KBS에서 한창 방영 중인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피고는 핑크퐁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와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윤성재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스마트 스터디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도용했다는 것이 윤성재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게 그 시리즈, 장편 시리즈였고요, 애니메이션. 네, 거기에 제가 기획안과 캐릭터 설정, 그리고 트리트먼트하고 1회부터 26회 시나리오 전회를 썼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스마트 스터디와 정식으로 핑크퐁 시나리오 작성 계약을 맺고 계약대로 시나리오를 써서 전달했는데 정작 핑크퐁 크레딧 시나리오 작가 이름엔 자신이 빠졌다는 겁니다. 제작사가 예고편 제작 사실도 알리지 않는 등 처음부터 아예
본인 이름을 빼기로 작정을 했다고 윤성재 작가는 주장합니다. 처음에 이제 원고를 다 계약대로 원고를 다 쓰고 넘긴 후에 제가 기다리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 핑크퐁 그 영상이 뜬 거예요, 예고편이.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저한테 이렇게 예고편이 나오는데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네. 제작사가 자신의 핑크퐁 시나리오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뭘까? 소장 말미에 첨부된 별지입니다. KBS에서 방영된 핑크퐁 원더스타의 회별 줄거리와 윤성재 작가의 기획안 및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회 방영분을 보면 작은 별 피오를 타고 원더마을로 찾아온 핑크퐁이 고슴도치 캐릭터인 호기와 친구가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윤 작가의 기획안을 보면 자신의 행성을 타고 지구로 내려와 쥬랜드에 도착한 핑크퐁이 호기와 만나 손을 잡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도입 부분 설정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어 방영분과 윤 작가의 기획안 모두 핑크퐁의 가슴에 있는 별로 친구들을 변신시켜 문제를 해결한다는 컨셉도 거의 흡사합니다. 방영분에는 김연아처럼 트리플 악슨 회전한다고 돼 있는데 윤 작가의 시나리오엔 매회 시작과 함께 핑크퐁이 피겨를 타듯 춤을 추며 노래한다고 돼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작과 컨셉, 주요 장치와 배경 등이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2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게 치즈와 비버로 다른 점을 제외하면 절벽에서 추락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컨셉이 흡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흡사한데 정작 자신을 핑크퐁 시나리오 작가 크레딧에서 뺐다고 윤 작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본편을 보니까 제가 쓴 거랑 굉장히 제가 볼 때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외국 작가 이름이 5명이나 되는데 3명이 외국 작가고 또 한 명은 연출을 한 본인이고 한 명은 다른 시나리오 작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이와 관련 제작사는 재판에서 윤성재 작가의 핑크퐁과 자신들의 핑크퐁 원더스타는 엄연히 다른 작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전혀 다른 거라고 하면은 사실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겠죠. 저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유사성이 있고 굳이 작가에게 돈을 줘서 시나리오 받았는데 그걸 안 쓸 이유도 없고. 이와 관련 법률방송의 질의에 핑크퐁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 측은 해당 사안은 저희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동요 아기상어가 주제가로 삽입된 애니메이션 핑크퐁 원더스타 제작사를 상대로 윤성재 시나리오 작가가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법률방송 취재진이 윤성재 작가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성재 작가와 핑크퐁 원더스타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와의 악연은 지난 2016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핑크퐁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가 면접이 그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해갖고 기획안을 독자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갖고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된 거죠. 그래갖고 면접 볼 때 이런 핑크퐁의 캐릭터 설명을 하고 그 기획 의도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면접관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처음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이른바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다는 것이 윤성재 작가의 말입니다. 보통 작가가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마트 스터디는 장편 애니메이션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 그래갖고 제가 배경도 없고 다른 캐릭터도 없고 그래갖고 좀 제가 그런 것들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냐는데 저희가 이런 거 이게 처음이래갖고 몰랐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윤 작가는 26회에 달하는 핑크퐁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고편 제작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제작사가 사전 양해나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핑크퐁 시나리오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꼭 봤는데 제가 쓴 거랑 뭐 거의 똑같더라고요, 예고편이.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예고편을 봤다.
그리고 근데 그쪽에서도 연락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럼 제 이름이 옳으냐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레딧은? 왜 안? 예. 황당해진 윤성재 작가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우리 작품은 당신 작품과 다르다는 윤 작가 입장에선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왜 크레딧 안 올리니까 이건 다른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네. 그리고 제가 예고편을 보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작품이라 얘기하냐.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편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기대는 역시 여지없이 무너졌고 윤성재 작가의 이름은 크레딧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윤 작가는 제작사에 호소도 해보고 항의도 해봤지만 돌아온 건 법대로 하라는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내 이름이 없냐. 내가 볼 땐 똑같은데. 근데 그쪽에서는 뻔히 같은데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중엔 법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작사 입장에선 제풀에 나가 떨어지겠지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윤 작가는 제작사에 맞서 핑크퐁 원더스타 시나리오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3천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 같은 작품 시나리오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맥없이 부정당하는 걸 작가로서 자존심도 자존심이고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윤 작가의 말입니다. 그때 처음부터 제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핑크퐁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했거든요. 설정부터 시나리오까지. 근데 작품을 썼을 때 작가가 비용을 떠나서 이름을 안 넣는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돈을 못 받는 경우는 있어도 이름을 빼는 경우는. 그리고 이런 부당하고 불합리한 갑질이 애니메이션 업계에 만연하다는 것이 윤 작가의 말입니다. 결국 굉장히 뭔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작가들이 많거든요. 특히 애니메이션 쪽은 많이 버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불합리를 참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그분들은 이제 배짱을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제작사가 이렇게 불합리한 갑질을 행사해서 되겠냐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윤성재 작가의 호소입니다. 뭐든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재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늘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예고편 나갈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근데도 계속 지금까지도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뻔히 누가 봐도 같은 이야기인데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행동으로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법률방송에선 지난 7월과 8월 2달간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독점 문제를 지적하는 기획보도를 10차례에 걸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공정위 집단 신고에 나섭니다. 애플은 일단 이번 집단 신고에선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구글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신고서입니다. 피신고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를 포함해 유럽을 관할하는 구글 아일랜드, 아시아를 총괄하는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 퍼시픽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내 앱 개발자들이 구글의 갑질 횡포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공정위 집단 신고에 나선 겁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플레이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인 인앱 결제를 통해 게임 앱의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내년 1월부터 동영상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앱에 일괄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구글의 방침입니다. 이에 앱 개발자들이 구글을 상대로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갑질 행위라며 공정위 집단 신고라는 저항에 나선 겁니다. 집단 신고서는 오는 24일 다음 주 화요일 접수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진정대리인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속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진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가지고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이다라는 취지고요. 현재 앱 개발자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안에서 인앱 방식으로 결제해야 하고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은 쓰지 못하도록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결제 시스템은 차단해놓고 게임 앱의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 이를 모든 앱에 대해 확대하겠다는 것이 구글의 결정입니다. 인앱 결제를 통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의 30% 수수료를 내거나 애써 개발한 앱의 플레이 스토어 출시를 포기하거나 개발자 입장에선 선택 아닌 선택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는 이에 대해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끼워 팔기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집단 신고를 준비하던 많은 스타트업 회사들이 유무원의 압박으로 신고를 포기한 정황이 있다며 이 또한 독점 폐해의 증거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이런 독점 폐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앱 구매를 통한 30% 앱 수수료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구글 약관 자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상가치 조사해서 단호하게 제재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신고서도 같이 있고요. 정 변호사는 나아가 구글의 갑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저희가 성명서도 발표할 예상인데 그때 국회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조속히 처리해라라는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제 내년 1월부터 중소개발사의 앱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내리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애플은 이번 집단 신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 정종채 변호사는 미흡하지만 구글에 비하면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애플을 신고 대상에서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들이 오전 오후 두 차례씩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사단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이 내용은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여 년 만에 가을 폭우라는 기록적 가을비가 한반도를 강타한 어제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 폭우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빗줄기가 흩뿌리는 가운데 양복에 넥타이 차림의 1인 시위자가 우산을 받치고 서 있습니다. 앞에 세운 테스형 세무사들 욕심을 막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해 변호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이 양경숙 의원안은 변호사들이 회계장부를 만드는 기장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가 기장대리 업무를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그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 취득했는데 2003년 세무사법이 바뀌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2018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왕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선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하게 되면 최초 기장 대리, 그 다음에 세무조정 시작 전부터 그 다음에 세무소송, 조세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헌재는 이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차단한 해당 조항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해도 정작 기장대리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무 업무의 기초인 장부 작성 업무를 제외한 것은 결국 세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주장입니다. 기장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으로 기장대리가 없는 세무대리만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당연히 신고나 세무조정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결국 헌재가 정한 기일 안에 세무사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이번 사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무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학을 모르면은 이 기장을 한다는 것이나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회계학을 모르고. 왜냐면은 조정이라는 것은 회계학을 알고 세무학을 알고 그것을 조정하는 업무거든요. 근데 곽장미 세무사는 그러면서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전문 직역의 업무도 그에 맞춰 분화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세무사는 세무사, 그러니까 세무일은 세무사에게, 뭐 회계는 회계사에게, 그다음에 법률사무는 변호사에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걱정스러운 게 단순히 기장에서 뭐 장부 작성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변호사단체와 세무사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24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법률방송 왕소명입니다.